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부동산 로드맵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계시는 다주택자분들, 그야말로 출구 없는 규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17일인 어제부터 이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이 주택담보대출 연장이 전면 중단이 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금융 혜택으로 지적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좀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규모만 4조 원, 17,000가구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젠 단순히 매각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 대출 연장을 받는 게 불가능해졌고요. 여기다가 다음 규제로 지금 이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전세 대출을 겨냥하고 있어서 또 시장에 미칠 파장이 또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줄이 막힌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쏟아질지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될지 부동산 로드맵에서 또 내 자산을 지킬 만한 전략에 대해서 오늘 또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할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로드맵 1부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김명길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엔리 중개법인 김명길 본부장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의 규제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재개발 빌라 투자로 눈을 돌리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빌라 투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긴 하지만 막상 들어가려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전 투자 관점에서 재개발 구역을 선별하는 3가지 방법, 돈 되는 재개발 구역을 찾는 방법과 목동 투자 심층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개발 구역을 알아보는 3가지 프레임에 대해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양천구 목동, 요즘 이슈인 양천구 목동 모아타운 재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2026년 재개발 투자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급은 줄어들고 있고 좋은 입지는 귀해지고 있고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더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급 절벽 현상입니다. 지금 서울 도심 내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공백 장기화로 대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는 많아졌는데 그래서 공급은 줄어들고 있고 기다리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향후 입지 내 정비 사업 가치가 더욱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빠른 사업 속도입니다.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역세권 재개발 등 정책적 지원 확대로 초기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이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초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도시계획과 인허가 등을 통합심의해서 그런 정비구역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모델이고, 모아타운은 이제 대규모 재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의 소규모 정비 방식인데 주민 동의율이 높습니다. 주민 동의율이 높아서 정비 속도가 또 단축이 되는 그런 모델이고, 역세권 재개발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좋아서 또 일반 재개발보다는 획기적으로 단축이 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실현 가능성이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규제 및 리스크입니다. 재개발은 기대 수익만 보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재개발 일몰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투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규제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사전 체크가 필수합니다. 정리하면은 핵심 입지와 빠른 사업성,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6년 재개발 이 투자 환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핵심 입지와 빠른 사업성 그리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그럼 재개발 구역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재개발 구역을 찾는 3가지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지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성 점검, 세 번째는
미래가치평가입니다. 입지 분석에는 교통 환경과 생활 인프라, 주변 환경 및 개발 계획이 있고 사업성 점검에는 사업 추진 현황, 건축 계획 및 수익성, 시공 및 리스크 파악, 미래가치 평가에는 시세 레퍼런스, 수요 공급 펀더멘털, 정책 환경 변화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입지 분석입니다. 재개발 빌라 투자를 할 때는 그 지역의 입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첫 번째로는 교통 환경입니다. 교통은 가장 기본이면서 강력한 요소입니다. 먼저 지하철 도보 소요 시간 및 환승 여부 확인하셔야겠고, 다중 역세권이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리고 강남, 성수, 잠실, 여의도 이런 핵심 업무 지구들의 이동 시간 확인하셔야 되겠고, 주요 간선도로 및 고속화도로 진입 편의성입니다. 예를 들면은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같은 도심을 연결하는 핵심 축들이 진출입 편의성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 인프라입니다. 도보권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군 및 학원과 형성이 잘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겠고, 백화점과 마트, 대형 상권, 종합병원 등 핵심 편의시설, 그리고 한강 접근성이 좋은지, 대형 공원 등 자연 인프라 접근성이 좋은지 이렇게 생활 인프라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 및 개발 계획입니다. 신규 철도망 개통, 도로 지하화 등 교통 환경 개선 계획과 주변 대규모 정비 사업이 진행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상업, 업무 지구 확충 등 거시적 토지 이용 계획, 이런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지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면 입지 분석에는 교통 환경과 생활 인프라, 주변 환경 및 개발 계획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입지만 좋다고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각 단계별 진행 상황과 핵심 포인트, 핵심 체크 포인트들을 통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평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선 사업 진행 단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추진이 승인,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착공 및 분양, 준공 및 이전 고시 이렇게 단계를 보실 수 있고, 먼저 초기 단계부터 보시겠습니다. 추진이 승인 단계입니다. 구역이 지정이 잘 되어 있는지 여부와 주민 동의는 어떤지, 노후도 충족은 요건이 됐는지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이때는 이제 리스크는 크지만 이제 그 투자금은 좀 낮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입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고, 동의율 충족 여부와 조합원 수 확인을 하셔야 되고, 반대파 동향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숫자로만 아니라 사람의 갈등이 실제로 심한지도 확인을 하셔야겠고, 사람 갈등에서 문제가 제일 야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용적률, 세대수, 시공사 선정, 감정평가, 관리 처분 인가, 비례율 확인, 분담금 확정, 이주 및 철거입니다. 이 구간이 가치 상승 폭이 가장 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착공 및 분양, 공사비 증액 리스크, 분양가, 분양 수익, 준공 및 이전 고시, 입주 등기, 청산금 정산, 최종 수익 실현 이렇게 단계를 잘 확인하셔야겠고, 즉 사업성 검증은 사업이 되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속도로 어떤 수익 구조로 어떤 리스크를 안고 가느냐를 보는 겁니다. 내가 사업에 어디에 들어갈지 이런 거를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미래가치평가입니다. 재개발은 현재 모습이 아니라 완공 후 모습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실 수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평가 항목입니다. 시세 및 기준가부터 보시겠습니다. 현재 시점에 약 3억 원대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완공 후의 미래 가치를 보게 되면은 인근 신축 레퍼런스가 예를 들어 약 20억이다 하면은 그 시세는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재개발 빌라 투자는 옆에 인근의 그 아파트 시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배후 수요입니다. 강남, 성수 이렇게 직주 근접 대기 수요가 풍부한 곳은 완공 후에는 랜드마크 대단지하로 고소득층 유입이 집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공급 현황입니다. 현재 시점에 투자 진입을 한다 했을 때 향후 공급이 줄어든다 하면은 신축 빌라에 투자를 하면 대규모 신축 아파트 희소성으로 프리미엄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거 환경, 노후 주거지가 신속 통합 기획, 모아타운,
아니면 다른 어떠한 일반 재개발이라도 이렇게 지정이 돼서 진행이 된다면 한강생활권, 대단지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완성이 된다.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보시면 공사비 증액, 지연 등 보수적 리스크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돈 이렇게 리스크를 점검을 잘 하셔야겠고 확실한 안전마진 확보와 시세 차익이 극대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장 노하우입니다. 재개발 빌라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제가 임장을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현장 직접 방문 필수와 두 번째는 시공사 및 공사비 검토, 세 번째는 사업 단계별 체크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현장 직접 방문 필수입니다.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해서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는 예상치 못한 문제점 및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현장에 가셔가지고 실제로 도로나 교통이나 한강 접근성이 어떤지 실제로 걸어보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시공사 및 공사비 검토입니다. 시공사 변경 가능성과 최근 이슈인 공사비 상승, 그리고 위험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검증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업 단계별 체크입니다. 조합 진행 상황, 조합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겠고 인허가 상태, 주민 동의율, 사업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상시 점검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재개발 구역을 찾을 수 있는 세 가지 프레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입지 분석, 그리고 사업성 점검, 마지막으로 미래 가치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임장 노하우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렸는데요. 나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어떤 구역들이 재개발할 때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나도 임장을 가야 되는데 어떠한 노하우, 사실 강의로도 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또 더 추가적인 궁금한 점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오늘 또한 생방송 도중에만 담을 예정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1초에서 2초 사이에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주소 타고 또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싶으신 분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부동산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또 여러분들 질문 남길 수 있는 또 순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 현 시점에서 재개발에 어떻게 보면 좀 가치가 있을 만한 구역이라든지 좀 기준을 성립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셔서 많이들 질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또 이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목동 지역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천구 목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목동의 현재 가치 5대 핵심 키워드 이렇게 잡아봤는데 먼저 교통 편의성, 우수 학군, 재건축 본격화, 공세권 호재, 미래 희소성입니다. 즉 미래 가치이고요. 교통 편의성부터 보시겠습니다. 목동 중에서도 목 이동을 보실 텐데요. 9호선 염창역이 있습니다. 급행 노선 기반이고 핵심 업무 지구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소득이 가장 많이 모이는 핵심 업무 지구들을 연결하는 9호선의 허리 입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의도권역 YBD는 8분대, 도심권역 CBD 20분대, 강남권역 GBD는 또 20분대로 이용이 가능한 교통이 편리한 그런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수 학군입니다. 이미 목동은 학군이 유명한 동네이고요. 서울 3대 학원가 및 최상급 학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목동 및 목동 명문 학군 벨트와 지속적인 학원가 상승세 그리고 안정적인 교육 수요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동은 실거주 수요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다음 재건축 본격화입니다.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신시가지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4만 7천 가구 규모. 4만 7천 가구 규모의 거대한 정비사업 모멘텀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14개 단지가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접구역 동반 가치 상승을 할 것이고 추가 상승 카드 확보도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세권 호재입니다. 국회대로 지하화 및 상부 대규모 공원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절된 지역을 연결성을 확보를 하고 주거 쾌적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고 프리미엄 생활권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현재 안양천이나 용왕산 근린공원 같은 그런 공원도 잘 되어 있어서 공세권 호재에는
기본적으로도 원래 공세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미래 희소성입니다. 5만 세대 미니 신도시 탄생에 따른 구조적 수요가 있을 거로 보이고 목동은 원래도 대체 불가한 입지인데 더욱더 대체 불가한 입지 가치가 상승이 될 거고 높은 진입 장벽이 형성되고 인접지, 선점, 투자 매력도도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목동은 교통이 좋고 학군이 탄탄하고 재건축이 본격화되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공세권 호재와 더불어서 미래 가치가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9호선 급행의 위력. 현재 여기 염창역에 저희 투자 핵심지가 있습니다. 염창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의도 8분, 강남 20분, 도심권역 20분대로 이용이 가능하고 반대로 마곡지구 7분대로 이용이 가능한 노선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원칙이 있는데 일자리와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급행역 프리미엄은 하락장에서도 가격 방어가 가장 잘 되고 서울 주요 업무지구 직주 근접 수요를 안정적으로 흡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군 생활 인프라입니다. 이미 완성된 프리미엄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서울 3대 학원가 및 명품 학군입니다. 최상급 학업 인프라와 명문 학군 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 하락장에서도 굳건한 교육 수요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창동과 목동의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목동 학원가 인프라는 완벽하게 공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형 상권 및 의료 인프라입니다. 현대백화점과 주요 복합물 등 프리미엄 쇼핑몰이 위치해 있고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인접해서 생활 밀착 상권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종합병원, 다양한 복지시설이 구축이 돼서 의료 복지시설도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문화시설, 국회대로 지하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회대로 지하화 및 공원화입니다. 도로 단절을 극복하고 대규모 선형 공원 조성으로 주거 쾌적성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양천, 용왕산 근린공원 등 풍부한 독재 공간 접근성으로 도심적 자연을 누릴 수 있고 목동 종합운동장과 빙상장 등 수준 높은 여가 인프라 집적으로 문화체육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족 친화적 에코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건축 재개발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규모입니다. 14개 단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약 4.7만 가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진행 현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전 단지가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재건축의 가장 큰 허들을 모두 넘은 상태로 사업의 확실성이 확보가 되었고 선도단지입니다. 6단지, 선도단지 추진화가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 목동 6단지를 필두로 시공사 선정 및 정비 계획이 빠르게 진행 중이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구시가지가 동반 개발되고 있다. 목이동 모아타운과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 개발의 압력이 계속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비 사업 타임라인입니다. 단지별로 진행 속도가 차이가 있으며 선도단지는 조합 설립 및 시공사 선정 단계의 진입입니다. 선도단지가 아까 말씀드린 6단지고요. 그래서 정비계획 구역 지정과 추진위 조합 설립 이 초기 단계를 넘어서 초기와 중기 단계 이 사이에 현재 목동 주요 단지 포지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초기 진입 시 수익성이 높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선반영되므로 사업 단계별 진입 전략이 핵심입니다. 네, 모기동 모아타운 핵심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염창역 9호선 급행과 복합 개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 8분, 신논현 20분대로 강남권 직주 근접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목동 신시가지 대규모 이주 수요를 흡수하는 관문 입지입니다.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 및 민간 도심 복합 개발, 모아타운, 아까 말씀드린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 동시 추진 중이고, 그리고 모아타운 선행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광진구 자양동은 구역 지정 전에는 투룸이 약 5억 원 선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역 지정 후에는 약 10억 원대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건 이제 평균적인 얘기고요. 실제로는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했을 때 약 12억에서 15억 정도로 지금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강한 개발 의지가 곧 사업 속도와 프리미엄으로 직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기동도 이제 모어타운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모기동 모어타운 추진 현재 동의율 약 60%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구청 접수 직전입니다. 구청 접수 직전의 초기 단계로 소액 진입이 가능한 골든타임입니다. 목동 재건축 본체 모멘텀과 결합해서 동반 가치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 아파트 대비 비교적 낮은 진입장벽으로 투자 수익률이 극대화가 될 것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매물은 분양가 4억에서 5억 원대로 가능하고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했을 때는 1억에서 2억 원 투자금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부동산 관련 정보나 재개발 관련 투자 정보도 많이 알려드리는 자리이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확정 이후가 아니라 가능성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그 가능성을 저희 로엔리 부동산 중개법인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목해야 할 지역으로 또 양천구 목동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100원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부동산 세 글자 보내주시고 궁금증들 많이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에서 함께한 전문가님 여기서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2부 부동산 로드맵 또 다시금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김세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로엔리 중개법인의 김세원입니다. 최근에 들어오는 상담 문의들을 보니까 당분간은 부동산 세금 관련 문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관련 세금 구조가 어떤지 전반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고요. 뭐 절세하는 전략이나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투자하는 데에 앞서서 현재 변경되는 세금이나 특히 내가 내야 되는 돈을 미리 알아두는 것은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의 굉장히 기본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구간별로 취득시 또 보유시, 양도시까지 세분화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요즘 양도세와 보유세 관련해서 문의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최대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시면서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제 채팅 참여 링크가 있는데 관련 질문이나 또 부동산 자체에 있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올해 들어서 또 세금 관련된 부분이 많이들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앞서서 변경된 세금 그리고 내가 내야 될 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지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내용 하나하나 풀어드릴 예정이고 뿐만 아니라 나도 더 추가적으로 또 시장에 있어서 이런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어디 물어볼 데가 없다 하시는 분들 생방송 도중에만 여러분이 또 질문할 수 있는 또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많이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궁금증들 다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1초에서 2초 사이에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주소 타고 또 질문 남길 수 있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싶으신 분들 100원의 유료 문자를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부동산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또 질문 남길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세금 관련해서 혹은 재개발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생방송 도중에만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방법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또 본격적으로 또 강의를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금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주제 같은데 오늘은 또 어떤 강의 해주실 예정인가요? 네, 먼저 세금의 종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취득시, 양도시, 보유시. 사실 여기서 주택수를 따지는 기준도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아프죠. 세부적으로 오늘 일일이 공부해보는 것도 어렵고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큰 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조정과 같은 세제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위해서 보유세 부담은 늘리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세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올해 7월 달에 세제 개편안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인데요. 이것 때문에 요즘 세금 관련 문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양도세 중과유예 폐지도 같은 맥락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거래세는 취득 단계에서 부과가 되는 취득세를 말하는 겁니다.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거래세라고 생각을 하는 이 양도세는 사실상 이제 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거래 후에 남은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리고 종합소득세도 있습니다. 사실 양도세는 아니지만 증여의 경우도 뭐 주택을 처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한 파트로 지금 넣어놨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표가 이제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단순히 이제 취득세율입니다. 정확히는 이게 주택의 취득세율인데 이게 주택이 아닌 것도 취득세를 당연히 내셔야겠죠. 뭐 땅도 있고요, 차도 있고 골프 회원권 같은 거 다 이런데 보통 이 집은 우리가 이제 매매하게 되는 이제 주택은 땅과 집의 건물의 한 세트라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한 번에 계산이 됩니다. 반면에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같이 이제 멸실되는 경우에는 집이 없고 부속 토지만 남아 있다라고 하면 또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는 세율과 이 보신 화면과는 다른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어쨌든 집을 살 때는 이 요율에 맞춰서 이제 세금을 낸다, 취득세를 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표 왼쪽을 보시면 가격도 있지만 성격도 있죠. 유상매매, 돈을 주고 사는 취득세율이 있고 제일 보편적인 거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원시취득, 내가 이제 지어서 쉽게 말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상속, 누군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취득세율이 다르고 증여,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 거기에 대한 취득세율이 또 다르고 상황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세금에서는 과세표준이라는 게 항상 등장을 하는데 이 세금을 계산하는 베이스가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과세표준이 나의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 취득세는 과세표준을 따지는 게 굉장히 간단한 편이에요. 내가 물건을 내가 이제 부동산을 산 그 가격 자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실제 거래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증여를 받거나 하게 되면은 이 물건을 받았는데 이게 얼마로 받은 걸로 칠 거냐라는 문제가 이제 생기게 돼요. 이때는 시가 안정액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거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로 칠 것이냐는 이제 그런 문제가 실거래가나 유사 매매 사례 또 감정평가 같은 방식으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세율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원래는 가격 구간별로 끊어서 얼마까지는 몇 퍼센트, 또 얼마까지는 몇 퍼센트 이렇게 구분했었는데 이제는 비례세율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주택 취득한 금액이 8억이다 라고 하면 2019년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구간별로 딱 정해져 있던 것이 지금은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끊어서 2%에서 3% 사이라고 이제 책정이 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의 명의로 여러 채를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과세, 말 그대로 무겁게 이제 과세한다는 뜻이죠.
앞에 봤던 표에서 이제 플러스로 지금 이 세율을 플러스로 이제 4개 추가로 얹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다. 이 세금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 대상 지역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이제 투기과열 지구도 있고 투기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이제 규제 단계가 있지만 그거는 보통 정비 사업이나 청약을 신청할 때 이럴 때만 이제 해당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금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살 때랑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살 때랑 세율이 다르죠. 지금 보시는 표처럼 이렇게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주택을 사고 있는데 말 그대로 계약을 진행 중인데 이 주택의 이제 구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묶여버렸다. 이런 경우에서는 중과 제외 주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 같은 것들이겠죠. 그렇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2주택이니까 원래는 8%를 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고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세부적인 예외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절세는 늘 이런 부분을 파고드는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숨겨진 중과세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중과세율 말고도 플러스로 8% 중과하는 대상 부동산이 있습니다. 바로 고급주택. 단순히 금액이 판단 조건은 아니고 정확히는 이제 면적이 24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집들은 부과되는 취득세에 8%를 더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3주택자가 고급주택을 취득했다고 하면은 12%에서 8%를 더하니까 총 20%의 취득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펜트하우스 같은 거 보시면 이제 245제곱미터 미만, 249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이제 끊는 게 이제 많은데 간단히 참고만 하시고 또 일시적 2주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두 채를 소유할 게 아니고 본집을 팔고 이사갈 집을 계약하는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기존 집을 팔게 되면 다시 1주택자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중과세를 하지 않고 봐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기존 집을 어느 시점까지 팔아야 되는 시점은 명확하게 있겠지만 이런 규정들은 계속 바뀌어가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적어도 매년에 한 번씩은 최신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도 바뀌고 기간도 바뀌고 정권의 성격마다 이제 계속 바뀌어갑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실제 시청자분의 사례를 가지고 제가 강의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이 있는데 오피스텔을 한 채를 더 산 거예요. 임대 돌릴 목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얘는 주택인 거죠. 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 수익의 판단과 취득세 과세 대상 판단이 조금 다릅니다. 취득 단계에서는 이 오피스텔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이제 오피스 플러스 호텔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피스로 써도 되고 텔로도 써도 되는 그런 개념인데 취득하는 사람이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이제 결정하지 않는 이상 취득 단계에서는 오피스텔 사용 목적이 주거용이냐 상업용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분이 아니라 건물분에서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아파트를 한 채 더 산다고 하면은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어떻게 과세되고 있냐에 따라서 3주택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유세로 넘어가 보게 되면요. 보유세는 말 그대로 이제 이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앞에 취득세나 뒤에 나올 양도세와는 다르게 내가 신고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렇게 내세요라고 이제 영수증을 보내줍니다. 전통적인 보유세는 재산세죠. 건물이나 땅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주택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재산세의 특징은 물건 단위로 과세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여러 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여러 채를 갖고 있다고 해서 뭐 이제 페널티를 주거나 하는 건 그런 건 아니고요. 주인이 심지어 누군지도 안 따집니다. 말 그대로 단지 그 물건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심화된 버전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입니다. 통상 보유세 개편이라고 하면은 이 종부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입 시기 때도 논란이 많았고 뭐 이중 과세 논란도 있고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과세니 뭐 논란도 많았지만 오늘은 이런 당위성을 떠나서 이 제도 자체만 보겠습니다. 일단 종부세는 재산세랑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세는 물건만 본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사람만 보는 겁니다.
내가 가진 부동산이 많을수록 페널티를 주는 거죠. 또 이 보유세의 특징은 과세 기준이라는 날짜가 존재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이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종부세를 피하려면 당연히 6월 1일 전까지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네, 뭐 다시 또 페이지가 복잡해지는데 간단히 이 재산세 세율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과세 표준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과표는 무엇을 베이스로 하냐? 아까 취득세는 내가 실제로 산 물건, 이 금액에 대해서 과세 표준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보유세, 재산세는 내가 10년 전에 산 가격이 아니라 현재 가격을 국가에서 계산을 다 해줍니다. 이때 공시가격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이제 가격을 공시한다. 1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발표하는 거고, 이게 뭐 공동주택, 개별주택, 공시지가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아무튼 집마다 전부 이제 발표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세와는 다르게 공시지가는 1년에 한 번씩만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1년간의 시세를 얼마의 공시지가에 반영할 것이냐는 매년 정권마다 이제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이게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지만 어느 정도 변동이 있다라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격이 그대로 과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공시 가격에다가 60%를 곱합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재산세는 나의 공시 가격 곱하기 60%를 해서 과표를 구한 다음에 이 과표에서 세율을 정하는 게 나의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세부터는 누진세율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과표가 5억 4천만 원 초과하는 것까지 있는데요. 만약에 내 과표가 6억 원이라고 한다면 당장의 이 전체 금액을 6억 원 해당 세율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6억 원 이하까지는 그 해당 구간의 세율, 6억 원 초과를 한 부분은 각자 따로 계산해서 합치는 것이 누진세율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누진세율은 구간별 과세고 갈수록 높아지는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공시가격이 9억이 안 되는 집이고 1주택자이다. 그러면 그때는 세율이 약간 더 낮아집니다. 표에 있는 특례 세율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아래에 보시면 세액 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안전벨트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투자도 안 하고 집이 실거주 한 채만 있는데 집값이 이제 올해 엄청 많이 오른 거죠. 이제 뭐 차익을 볼 생각도 없었는데 자동으로 과표는 늘어나면서 나의 세금도 늘어났을 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 세액은 이만큼 나왔지만 요만큼까지 딱 이만큼까지만 내게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올라도 전년도에 냈던 재산세에 비해서 30%가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25%는 낼 필요가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래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정교하게 만들려면 이제 항상 늘 전년도 세액이 필요해요. 그래야 정확한 세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아까 공정시장 가액 60%를 곱한다고 했죠. 내 집이 10억 원이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를 곱해가지고 과표가 6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6억 원의 과표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누진 공제 적용되겠고요. 그렇게 산출된 세액에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액 부담 상한을 또 빼줍니다. 지금은 제가 표에서는 없다고 가정을 한 거고요. 이제 그러면 세금 계산이 되죠. 거기다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는 걸 더해줍니다. 이렇게 재산세가 최종적으로 산출이 되는 거고요. 주택분 재산세는 총 2번에 걸쳐서 납부가 됩니다. 7월 달에 절반, 9월 달에 절반 이렇게 되고 250만 원 초과하면 분납 신청 가능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종부세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54만 명이 냈으니까 전체 대한민국 인구 중에 대략으로 이제 1%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세율의 구조가 아까랑은 조금 다르죠. 단위가 달라요. 아까는 재산세는 기억하시다시피 전부 뭐 0.몇 %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앞자리가 달라지면서 최 5%까지 올라갈 수 있는 무시무시한 세금입니다. 물론 취득세에 비하면 낮다고 생각이 드실 수는 있지만 이게 매년 내기 때문에 금액 부담은 가장 큰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주택수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금의 구간이 달라요. 종부세에도 다주택의 중과세율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2채 이상 소유한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는 다주택자 중과 세율이었는데 지금은 3주택자부터 중과가 됩니다. 아마도 올해 7월달에 개편하는 종부세에는 이제 이 부분이 수정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재산세와는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종부세는 인별과세입니다. 한 개인이 집이 많을수록 무거운 세율을 부과하는 거죠. 반면에 법인은 누진 세율이 아니고 굉장히 높은 세율의 단일 세율입니다. 세부담 상한 역시 재산세에는 105에서 130까지 있었는데 지금 여기 개인의 경우에서는 150%고 법인은 또 아예 적용이 안 됩니다. 물론 종부세에도 합산 배제하고 뭐 이런 규정들이 있지만 오늘은 개념만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도세입니다. 주택의 양도세는 워낙 복잡해서 세금의 예술이라고도 하죠. 제가 처음에 거래세, 보유세 설명할 때는 거기는 거래세는 취득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양도세는 말 그대로 소득세입니다. 아무튼 베이스가 소득세니까 앞에 우리가 임대소득세 봤던 이제 소득세 구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밑에 표가 하나가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중과세율. 이게 누구에게 중과를 하느냐면 정부가 규제하는 조정 대상 지역, 여기에 집이 많으면 중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취득세도 중과했고 종부세도 집이 많으면 중과를 했었는데 양도세도 집이 많은 사람이 이거 팔 때 중과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정확히는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다주택자들에게 중과를 하는 겁니다. 기본 세율에다가 최대 30%까지 더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론상 최대 세율은 45% 더하기 30%, 여기에 지방세 10%까지 더하면 82.5%라는 굉장히 높은 세율이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양도세가 무겁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이 양도세 중과만으로 인해서는 매물량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이후에 보유세 인상, 이 개편안이 항상 같이 나오는 거고요. 올해 하반기에도 이런 점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해를 위해서 이 표를 갖고 예시를 들자면 서울에 2채, 지방에 1채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서울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고 지방은 비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이 경우에서 내가 어떤 집을 1채를 팔아야 세금을 아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서울에 있는 집을 먼저 팔게 되면은 중과세율이 붙기 때문에 보통 순서를 바꿔서 지방에 있는 것들을 먼저 팔게 됩니다. 그러면 중과세율 없이 일반세율을 하고 나서 나중에 서울에 있는 집을 팔 때 30%가 아니고 20%만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 차익이 적은 것부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부터 먼저 매각을 하게끔 세무 대리인들이 보통 전략을 많이 짜줍니다. 양도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에 따라서 제일 우량한 물건을 마지막에 남기게 되는 구조로 필연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똘똘한 한 채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점이에요. 아무튼 중과세율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 오피스텔이 양도세에서는 주택일까요, 비주택일까요? 아까 취득세에서는 취득 당시에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 목적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건물분으로 과세를 하는 거잖아요. 종부세와 동일하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이 돼서 마찬가지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양도세에서는 단기 양도세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단타를 치면 더 무거운 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주택은 기본 보유 단위가 2년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세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심지어 누진 세율이 아니라 단일 세율입니다. 내가 만약에 집을 산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팔았다. 그러면 양도 차익의 70%의 세율을 부과하게 되는 거고요. 1년에서 2년 사이는 60%로 큰 변화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갭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빨라도 최소 2년은 봐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무겁게만 세금을 때리는 것은 아니고요. 양도세에도 앞에 보신 것처럼 세율이 낮아지는 일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과세 규정인데 말 그대로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조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으로 1주택이어야 되고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다 1주택이 기본입니다. 그것도 1세대 1주택. 그리고 양도세도 결국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이 주택수는 나와 내 배우자로 따지지만 비과세를 할 때는 계산할 때는 우리가 개개인인 걸 떠나서 1세대를 한꺼번에 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3채고 와이프가 1채일 경우 남편의 부동산은 전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남편 집을 팔 때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근데 와이프가 팔 때는 중과세율이 작동하지 않지만
1세대에서는 총 4채이기 때문에 비과세는 안 되는 것이 비과세 판단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세대 1주택이라서 또 무한정 비과세는 아니고요. 가격의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고가주택에서는 12억까지만 비과세를 해주고 기억하시겠지만 아까 종부세에 있어서는 1세대 1주택 공제가 12억이었잖아요. 이렇게 다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림을 가지고 간단하게 예시를 들 건데요. 5억의 집을 사서 15억에 팔려고 합니다. 양도차익이 10억이죠. 근데 고가주택 기준 12억을 넘었으니까 비과세는 못 받는 건 다행히 아닙니다. 비율을 따지게 되는데 양도 가격에서 취득 가격을 빼고 그 10억에서 이제 나의 양도 가격이 다시 고가주택의 기준을 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억 나누기 15를 하면 20%가 돼서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은 2억이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1세대 1주택일 때 최대 10년 80%가 적용됩니다. 물론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모두 충족이 됐을 때의 기준이고요. 1주택이 아닐 경우 일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시에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30%까지 적용이 됩니다. 또 이게 2주택인데 비과세를 적용시켜주는 일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아까 취득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조건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집과 두 번째 집의 취득 시기가 1년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주택이 된 시점에서 기존에 있던 집을 3년 안에 팔아야 하고요. 그러면 그 기존 주택에 있어서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양도세를 마지막으로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소득 기반을 해서 이제 일반 소유를 받고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중과세율이 있고요. 보유 기간이 짧으면 단기 양도세율도 있고 반대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먼저 말씀드렸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이 투자에 앞서서 실거주나 이런 앞서서 부동산 세금의 전반적인 흐름만 알아도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대략적인 아웃라인은 이제 잡히게 됩니다. 혹시 이제 오늘 강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지금 영상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채팅방 참여 링크로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또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각종 세금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나도 이렇게 세금 관련해서 지금 머리가 복잡한데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다.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생방송 도중에만 딱 50분 내에만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질문 남길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주소 1초에서 2초 사이에 보이실 겁니다. 주소 타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싶으신 분들 100원의 유료 문자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부동산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또 질문 가능한 링크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생방송이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빠르게 오셔서 또 여러분들의 세금 관련돼서라든지 혹은 재개발 관련된 궁금증들 많이 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